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찾아뵌 것은 정책 고위 담당자들의 환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 경제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보면서 환율 관련해서 대응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하고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가 IMF 연차 총회로 뉴욕에 방문했을 때 10월 22일 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특파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간담회에서. 환율 1,400원은 이제 뉴노멀한 시장이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특파원이 최상목 기재부총리한테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답변이 부정도 긍정도 아닌 1,400원의 환율은 1997년 IMF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정을 하지 않았고요. 긍정을 하지 않았지만 1,400원이라고 하는 환율이 이제는 낯설은 그런 환율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10월 21일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리도 역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그 당시는 외국인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요. 하는 총재는 한국이 1,400원대의 환율에 트라우마가 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그래서 1,400원대의 환율 시장에 개입한 적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이 공식적이 되면 환율 관찰국이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돼서 환율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00원대의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하는 총재가 외국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외환위기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경제 상황은 분명히 다른 건 맞습니다. 외환위기 당시는 외환보유고가 38억 달러밖에 안 남았었어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외환보유고가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3,800억 달러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4,100억 달러 정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38억 달러밖에 없어서 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실물 경제가 그렇게 곤두박질 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수출이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800원대에서 2,000원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수출이 잘 돼서 그 외국에서 수출해서 달러를 버는 돈이 바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2년 만에 IMF를 종식을 하는 겁니다. 빠르게 종식을 했습니다. 높은 환율에서 수출을 잘 해가지고 그 수출한 대금을 바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외환보유고를 정상화 시켰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IMF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IMF 당시가 급성적인 현상에서 나타난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정금사도 부실이 컸고요. 증권회사도 그랬고, 그리고 일부 한보철강이나 몇 개 대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급격한 상황, 급성적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내수 위축, 수출 둔화, 성장 동력 부재,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계부채 증가, 이런 복합적인 아주 안 좋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구조적인 침체의 상황,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 만성적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원 총재가 1,400원이라고 하는 환율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안 했다는 것은 1,400원대 환율을 용인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환율이 또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488원인데 1,400원까지 12원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외환보유고가 조금 늘어나 있게 보이는 것은 유로화하고 엔화가 강세를 쬐기 때문에 이게 가시적으로 올라있는 듯한 그런 외환보유고가 되는 거예요. 달러가 순간적으로 약세를 좀 해서 나타나는 현상. 근데 만약에 강달러가 유지가 또 되면 외환보유고는 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3개월 동안의 수입대금, 보통 우리가 550조 수입하죠. 550억 달러.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1,700억 달러 있어야 돼요. 매달 돌아오는 유동성 부채가 있습니다. 그게 한 600억 달러씩 돼요. 그럼 1,800억 달러. 그것만 해도 한 3,400, 500달러예요. 그리고 일부 필요한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00억 달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 300억 달러밖에 여유분이 없는 겁니다.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125조라고 하는 돈을 빌려가지고 500억 달러는 이미 소진했고 400억 달러를 1410원에 환해지 해놓은 거죠. 그러면 1410원도 가더라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개입도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저는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정상화 시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400원대 환율이. 그러면 특별한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400원대에서. 그거는 그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오르면 현재 가계부채가, 기업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부동산 PF 대출도 상당히 문제가 돼 있고요. 부동산에 간 자금이 우리나라 GDP에 근 8배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가.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정도 된다고 했죠. 8배면 1경 5천조나 1경 6천조 정도 되는 겁니다.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환율이 혹시나 급등해서 금리가 높게 치솟아 오르면 부동산이 한순간에 거품이 꺼지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연착륙을 지금 해야 되는데 연착륙 안 하면 자기 돈의 절반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 월급 받아가지고 원리금 가는데 다 내야 돼요. 그럼 생활은 뭘로 해요? 그럼 소비는 안 할 테고. 그거를 떠나서 일본이 1985년 프라자합의 하면서 환율이 2배 딱 내리고 엔화가 2배 오르면서 문제가 됐죠.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외국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때. 그리고 1989년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해요. 그러면서 10월 달부터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는 거죠. 아니, 경제 성장하는 것도 일본을 답습하고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것도 일본을 답습하는 거 아닌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1인당 GDP가 일본보다 저희가 조금 앞서죠. 일본이 한 3,300, 우리가 3,500, 33,000, 우리가 3만 한 5천. 대만도 좀 비슷해요. 3만 2천, 3만 3천 이렇게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3만 5천 정도 선인데 이것도 이제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뭐 예측은 이제 올해 3만 6천 정도로 보는데 고위 경제를 담당하는 고위급 공무원이 1,400원대 환율이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상황. 그러면 외국 자금과 국내의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상당히 저는 좀 궁금하고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 가치가 떨어져서 휴지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그럼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엔화가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떨어지니까 엔화 환율이 오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엔화가 휴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다 돌아가고 있어요. 자국으로. 거기서 벌어봐야 달러 바꾸는데 엔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어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왔던 사람들 다 나갑니다. 이 환율이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벌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임금이 올라갈 거냐? 임금 올라가기 어렵죠.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부채 더미에 올라앉은 한국. 이 어마어마한 부채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상당히 우려가 돼서 다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부채를 유지하지 않으면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계속 부채를 또 발행하고 부채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부채가 한순간에 꺼지거나 한순간에 꺼지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꺼져도 이 거품이 누가 감당해야 돼요? 국민들이 담당해야 돼요. 다. 부채를 갖고 있던 국민들이. 그리고 기업. 삼성까지 안 좋은 상황에 엄청난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호 부총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으로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 못 내리고 동결을 할 거로 이렇게 보는 메시지로 또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다 안 좋은 지표인 상황에 한국은행 총재하고 기재부 부총리는 국민들과 기업들한테 납득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환율 정책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준비하고 기업들도 준비하면서 뭔가 각자 또 대안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각자 도생 정부 아니에요. 알아서 살아 이런 정부 아니에요. 정부가 나서서 가게하고 기업을 돌보질 않잖아요. 이 정부가. 그러면서 환율 정책을 순식간에 이렇게 또 하시면 곤란하죠. 저번에 0.25 금리 내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경제시장의 피벗? 피벗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전술적 변화가 아닌 환경의 유동성 있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적 방향의 수정 아니에요. 피벗이. 그거는 그럼 10월 11일 날 환율 금리 0.25% 내리실 때
그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 그렇게 하셨어요. 내일 저는 기획재정부 최상무 부총리하고 이창용 한원 총재 환율과 금리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과 기업들한테 경제 주체한테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 혼란이 안 오고 급격한 경기 침체나 경착륙을 방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국민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길 바라면서 급하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